지하 변세와 의세 변세와 의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의 새로움의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의사의 새로움 이용승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네. 이재명 정부의 3중 규제 정책, 네.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온 정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또 임대인, 임차인, 그렇죠. 요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또 지역별로도 토어제로 묶인 지역, 네. 또 그 외곽 지역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저희가 한번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전망이기 때문에 전망이죠. 저희가 이제 뭐 그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는 예. 문제고요. 어쨌든 이제 또 3중 규제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처음 이렇게 이제 강한 규제가 생긴 거라 부동산 시장에는. 예. 어쨌든 이제 뭐 전문가분들조차도 막 이견이 좀 있으시니까. 말이 갈려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안에 나왔던 데이터들, 기존에 있던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예. 향후에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찌 됐건 향후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좀 뭐 실수요자인 부분들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영상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쨌든 변세와 의세 저희 그들의 이제 어쨌든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이제 너그러운 시각으로 한번 그렇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도 말이 좀 엇갈리고는 있는데, 저희는 AI 기반의 이제 데이터 정리,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생각 쫙 빼고 데이터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별로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거래량은 많이 대폭 감소가 좀 되겠죠? 네, 지금까지도 이제 거래량은 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이제 공급 정책 나오면서 예. 이제 일단 추가적인 이제 서울 강남 3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이 좀 있었고,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는 부분이 생겼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좀 문제라고 봐요. 뭐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서울이나 뭐 이제 그 경기 일부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급등을 해요. 그렇죠. 그 지역 시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 얘기를 못 꺼낼 수밖에 없죠. 오래된 막 구축 아파트는 뭐 30-40년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얘기만 나오면 일단은 시장이 들썩거리니까 뭐 주식도 아니고 이런 반응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3중 규제는 뭐 구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규제 지역 외곽 쪽으로 규제 지역 쪽은 어쨌든 거래가 좀 더 떨어질 거고,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좀 한풀 꺾일 수도 있고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규제 지역에 이제 같은 경우는 25억 하고 지금 이제 25억에서 15억. 그렇죠. 이제 15억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2억. 이렇게 4억, 6억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2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25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사실상 이제 뭐 서울권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 3구 쪽이나 그렇죠. 예. 뭐 마포나 이런 쪽도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뭐 얘기도 나왔다고. 성동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일부 지역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이제 그 상승세를 좀 어느 정도 억눌러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가 보니까 사실상 상대적으로는 이런 이제 규제 지역 외곽 쪽으로 이제 비규제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나 경기 외곽 지역, 이번엔 사실 송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진 않았죠. 송도는 왜냐면 이제 송도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이제 규제 지역 간에도 사실상은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규제 지역 내에서. 그렇죠. 아하. 왜냐면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레버리지 여러 개 따라서 내가 사실은 이제 뭐 이전에는 6억으로 이제 다 15억 이상이라고 하면 6억으로 다 이제 일괄적이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고가 쪽으로 이제 놓고 일단 이제 현금 있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따라서 이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25억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도 4억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여기를 봤던 분들의 눈높이가 요러기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요걸 매수하려고 했어. 이 예. 정책 나오기 전에. 예. 근데 요 정책이 나와가지고 그럼 내가 추가로 만약 이제 6억으로 해서 최대한 풀로 땡겨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4억 정도가 지금 이제 비는 거죠. 비니까. 그럼 이제 4억을 낮춘다 치면은 요 손으로 가야 돼. 생기겠죠. 그럼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2억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4억이 대출이 돼서 이제 그렇죠. 원자리까지 사지만 여기는 추가적으로 이제 2억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 규제 지역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이 규제 지역 내에서도 일단은 이제 그 약간의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지역마다 조정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존 풍선 효과라고 하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해서 풍선 효과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는 저는 규제 지역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지역도 사실 오히려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은 그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풍선 효과 부분은 규제가 들어가면 이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규제를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잡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투자 자금 자체가 이제 증시나 상업용 부동산이나 타자산으로 이제 분산 이동을 우선은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지역별로 이제 주요 영향 규제 지역에 이제 거래 절벽이 좀 생길 것 같다. 일부 이제 급매물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의 이제 풍선 효과를 통해서 이제 틈새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자금이 이제 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만들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있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그렇죠. 하면 야, 이제는 부동산으로는 이게 상승폭이 힘들겠는데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크지가 않다고 하면 왜냐면 이번에는 규제 지역 사면 무조건 2년 거주입니다. 실거주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거주. 그리고 거주뿐만 아니라 주택을 내가 이제 어쨌든 이제 살아야 되고 살고 나서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지려고 치면 DSR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실수요자, 특히 이제 투기 수요 같은 경우는 갭투기도 이제는 원천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는 어쨌든 이 갭투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비중이 뭐 제가 알기로는 40% 가까이가 됐었다고 알고 있어요. 40% 가까이 갭투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시장 구조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나는 그냥 집을 사는 게 목적이고 투기가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살집 구하는 건데 그 살집을 구하는 분들도 이 투기 세력하고 이제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너무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렇죠. 이 수요가 다 빠져버린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고가 아파트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현금 보유가 많으신 분들이고 아까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100억 이상 자산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3만 가구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이제 그분 분들은 현금 보유가 높으니까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초고가 아파트 구매하시는 게 사실상은 이제 여력이 좀 있으신 경우들이고 대부분은 이분들도 어쨌든 집을 다 가지고는 있으시죠 현재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규제 지역 내에서도 어쨌든 이제 약간의 그 풍선 효과나 이제 분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제 거래가 형성된다. 요 말씀을 드렸고. 가장 지금 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임대차 시장,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에 이제 이게 지금의 11호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게 또 예상 못한 상황까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이게 임대차 시장이 사실상 이제 제 걱정인 거죠.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기는 한데 뭐 예측을 해보면 이제 전세 매물이 이제 급격하게 좀 줄어들 수 있고. 갭투기가 왜냐하면 이제 여기 투자는 기록입니다. 갭투기 이게 이제 금지가 됐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이제 잠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살 집만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야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지금은 이제 그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일단 사면 살아야 되니까. 2년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지금도 월세로 전환이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전세 매물을 잠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더 월세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더 활성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상은 이 월세 문제 때문에라도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얘기는
주거비 부담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아하. 네. 왜냐하면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의 예.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직장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권에 있는데 만약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사실. 규제 지역 내에서 이제 월세 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단은 이제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될 약간 이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예. 반전세도 아무래도 좀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 그 부동산 기조 정책이 이제 계속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전세라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의 하나의 그 축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기 주된 때문에 원인이다 보시니까요. 이게 사실상 이게 좀 그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지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치면은 어쨌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한번 보완을 하지 않을까. 전월세 관련한 부분은 전월세 대책을 전월세 대책은 추가적인 보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상황에 뭐 국가가 이제 뭐 공공 임대나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도 더 힘을 쏟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약간의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기민하게 반응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게 좀 필요는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주거 비용 부담이 어쨌든 이제 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은 들고, 이 부분을 또 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민 주거 부담이 좀 늘어난다. 뭐 단기간에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가계부채 현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그렇게 강남 3구 중심으로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게 사실상은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이제 부동산 시장 오른다 뭐 이런 사이클로 지금 이제 가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봐요. 이건 어떻습니까? 전월세가 단기간에는 좀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이 부동산에 미친 광풍이 꺼져야 그 전월세 분들도 내 집 마련 꿈이 다 있으신 거거든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누가 뭐 전월세로 나는 무조건 평생 살 거야라는 소신파 빼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집 하나 정도 마련하는 건 다 모두의 욕망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거품을 지금은 좀 걷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런 좀 노력들이 필요한 순간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 그 규제 자체가 지금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정도 지금 이제 예상이 돼 있던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뭐 그걸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집값만 잡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2년으로 지금 못을 어느 정도의 기간은 못을 봐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2년 지나면 어쨌든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2년의 기간 동안 이제 그 후속 정책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틀리겠죠. 이번에 이제 9월달 그 공급 정책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3중 규제로 인한 초강력 규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투기적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좀 원천적으로 좀 봉쇄하고 지금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꺾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이제 강하게 표현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수요자의 이제 내린전말의 전략이 위축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15억 미만에서는 DSR이나 ATV 정도가 이제 영향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대출 관련해서는 6억이 이제 기존하고 그대로 유지는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는 어쨌든 그 조금 이제 그 영향권에서는 조금 이제 덜하지 않나라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주거 비용 부담 증가, 월세와 가속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혼이나 청년층의 이제 주거 안정성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문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정책으로 보완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 확대, 임대 시장 자체에 대한 보완책이 좀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한번 전망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죠. 무주택
그럼 이런 분들은 진입장벽이 조금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예. 물론 이제 근데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2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 서민이라고 저는 저희는 보기 어렵죠. 저는 사실 15억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약간 예. 수도권 내에서 지금 이제 다 빚이니까 그렇죠. 다 갚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15억 미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영향권은 좀 적어서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를 조금은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는 부분들, 본인들의 어떤 이제 자금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낮춰서 이제 가시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사셨던 분들이 어쨌든 미리 사놓으신 분들, 어쨌든 이제 좀 뭐 버틴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버티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면은 아무래도 그 매물이 이제 급매가 이제 출현이 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갈지가 이제 관건이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이제 어쨌든 집값 안정화로 이제 들어서느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그 시장의 어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약간의 대출한도 축소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자금 조달이 좀 막히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서민층인 청년 서민층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거 안정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월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 집 마련 전략 위축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15억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은 없는데 LTV나 이제 DSR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있어서는 또 그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인 정책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신혼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정책적인 혜택들이 많았거든요. 기존에. 뭐 대출 지원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핀셋으로 어쨌든 이제 또 추가적인 정책으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럼 후속 정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의 문제는 일단은 그 내가 집을 사서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은 이제 전세를 줬고 본인도 전세를 하시는 경우들은 전세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가 이제 DSR로 묶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한다 치면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서 할 것이냐 이제 전세를 이제 내 집에 들어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눈높이 좀 낮춰야겠죠. 근데 또 다른 전세를 구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세 매물이 잠기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보유주택 가치 안정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주거지 이동성적 갈아타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대출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이나 뭐 그런 경우들로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제 뭐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넘어가려고 했던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했던 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제 자금 여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좀 많이 걸리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 상승 여력은 좀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외곽 지역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영향이 적죠. 그래서 교통망이 양호한 수도권 외곽으로는 수요 분산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 안 된 지역이죠. 예를 들면 시흥이나 뭐 안양도 지정 안 된 안양 지역, 용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의 이제 아무래도 교통이 상대적으로 좀 편한 쪽들은 약간의 풍선을 꺼내 외곽 쪽에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분산되는 거죠. 분산될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늘 관심 있는 쪽인데 여기 이제 전망을 좀 해볼까요? 이분들은 전망은 아주 어둡죠. 매우 어둡죠. 사실상은 저는 사실 우리 그 주택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주택형 부동산과 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따로 있죠. 두 가지로 나뉘죠. 그렇게 이제 나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주택 그 형태의 부동산의 투기 수요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더라도 이런 식으로 버는 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담 좀 해악을 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아파트 구매를 했을 때 이제 실거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가 맞죠. 사실상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살 집으로 해서 이제 정한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게 뭐 아니 그러고 나서 또 어디 가는 거야 뭐 좋은 거죠. 각자 선택인데 이제
그러니까 수익 목적. 그렇죠. 투자 수익 목적은 이제 투기로 그렇죠. 보는 것이 맞지 그냥 않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갭투기라고 한정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갭투기로 보시죠. 네. 갭투기. 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지금 이제 전략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좀 꼬였나요? 네. 예. 이제 어쨌든 세제 중과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제 양도세는 지금 추가적으로는 이제 초고강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잠길 가능성이 나올 수 있어서 있게. 단기간 내에는 양도세를 좀 완화하는 쪽도 아마 지금 뭐 제가 그 지면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이번 정부에서 고려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양도세가 완화가 되는 형태가 되면은 이제 금매나 이런 부분이 날아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가 사실은 문제고 일부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올 왜냐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살 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아까 그 지난번 영상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팔아야 되나?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그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똘똘한 한 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예 그냥 이번에 그냥 한 채로 그냥 아예 그냥 그 줄여서 줄여버리고 그 매도하는 주식 시장으로 넣을 수도 있죠. 그 돈으로. 근데 주식은 좀 이런 분들은 특징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버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주식은 좀 주저주저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그 사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이제 수익을 보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이라 개인 투자자의 수익이라고 하는 건 1월 1일 날 딱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월 30일 날 계좌에 얼마 남았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막 많이 이제 상승장에 많이 이제 수익을 보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올라도 팔아요. 겁나서 그런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바로 홀딩을 한다는 자체는 홀딩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이제 그 업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나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올랐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고 또 막 급등하는 종목을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 또 못 찾고 파시죠. 그러니까 이게 1년으로 놓고 봐야 돼요. 연수익률로. 그래서 그 연수익률 따졌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이제 수익을 올리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쉽지는 않다. 이제 아주 대세 상승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거는 어떤 종목을 짚건가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는 패시브 투자, 인덱스나 아니면 ETF 같은 이제 펀드 투자 형태로 하시는 걸 보통 이제 많이 추천을 하시죠. 하고. 액티브 투자로 해서 이제 종목별로 하시는 건 요거는 이제 상당한 디테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보유층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장기 보유는 뭐, 뭐 신경 안 쓰죠 그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보유세나 이런 부분이 이제 세제 정책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번 정부에서도 세금은 일단 안 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제가 있죠. 지금 같은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들어가야 이제 세금을 안 만질 텐데 이걸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 초강수. 부분들이 생기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봤던 그 소식 중에 일부 이제 그 고가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증여를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신대요. 증여.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 건드릴 거다라고 이제 이미 그런 분들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발이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임대료 인상, 월세 전환 뭐 여러 가지 이제 현금 흐름을 개선한 다음에 규제 시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6년 12월 31일이죠. 이때까지는 그냥 지켜보겠다. 설마 이게 뭐 이번 정부 계속까지는 못할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시장이 이길 걸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하신다 그러면 대부분의 장기 보유층 같은 경우들은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실 거고. 어쨌든 갭 투기는 이탈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못 버틸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못 버팁니다. 왜냐면 그 뭐 기존하고 다르게 무조건 사면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투기 목적으로 이제 눈을 돌린다고 해도 비규제 지역이라고 돌려야 되는데 이 지역은 과연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생길지. 왜냐면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이번에는 넓게 막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관망을 좀 해야 될 거다.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아마 이제 이런 투기 목적의 이제 갭 투기자들은 많이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이거 투자 전환으로 이제 모색하는 경우가 이제 하나는 상가 오피스텔, 비규제 부동산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임대형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의 전환인데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임대형 부동산이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가 공실이 많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임대형 부동산이야말로 그 수익형 부동산이야말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이제 수익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제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실상은 수익형 부동산은 예. 대출도 많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출을 레버리지를 정말로 뭐 과한 경우는 막 80~90%까지 끌어가지고 일단 이제 건물 사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 그럼 그 금리 인하하는 만큼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 근데 이제 온라인 커머스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업황이나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최근에도 이제 공실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권이나 이런 데도 공실 많아요 지금. 예. 사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분들이 눈을 돌리는 게 뭐 이제 주식시장이나 다른 이제 금융 자산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채권도 있고, 그래서 ETF 관련 최근에 이제 금 ETF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유입이 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어쨌든 고려를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정책의 수용성 요 관계 속에서는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분석을 좀 해본다면요. 약간의 이제 회의론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은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실수요자는 다주택 간의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청년 세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혼들, 신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주거기의 격차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벌어지지 않겠느냐.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정부가 이번 정책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하나의 숙제라고 보이긴 하는데, 뭐 정책 피로감으로 인한 이제 시장 참여자 혼란이 좀 생길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이제 일부 지역은 이제 표적 규제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왜 뭐 아까도 이제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왜 우리 지역은 뭐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서울 내에서도 근데 왜 우리까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냐? 그러니까 왜 과하게 하냐?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얘기는 풍선 효과 때문인 부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규제를 좀 강력하게 했는데 예. 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이 규제 지역을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긴 해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정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이제 전역으로 해서 서울하고 이제 경기권 일부 12개죠. 그 전역으로 해서는 어쨌든 이제 이 정책을 그때까지는 좀 유지를 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있을 거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갈아타게 하시려고 생각을 했던 분들한테는 차질이 좀 생길 가능성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번거로워진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긴 거죠. 이제 주거 안정성하고 이제 자산 가치 보호 충돌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앞서서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상 이번에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됐었을 것 같고, 예. 데이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들, 사실상은 이제 자산은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시장의 돈은 이제 돈 자체는 줄어드는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서 이제 집을 사버리게 되면 써야 될 돈이 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되니까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더 줄어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문제가 생겼던 것도 하나의 큰 영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은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 간다라고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오락가락하면. 어차피 오락가락 하게 되면 그런 거고, 지금까지 6월부터 해서 이제 10월까지의 이번 정책까지의 기조는 무조건 부동산으로 돈을 이제 어쨌든 추가 이익으로 해서 돈 버는 건 포기를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식의 시그널을 계속 정부가 이제 주고 있죠. 좀 일관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세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금매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제 출구 전략이죠. 예. 그런 사람들의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의 출구 전략을 위해서라도 이제 양도세를 완화하는 쪽도 한번 일단은 좀
그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예. 추가적인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일단은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실수요자나 또는 이제 그 뭐 그 청년이나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대책은 추가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제언이 좀 우리가 필요한지 네.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일단은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제 이 그 자산 포트폴리오 구조 자체가 정말로 그 문재인 정권 이후로 해가지고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진 거예요 부동산으로. 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 그 사실상 이제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너무 편중돼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의 그 정책의 목표는 어쨌든 이제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조 자체를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예. 그런 리밸런싱까지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산 이제 그 부동산과 동산. 예. 이런 이제 금융자산하고 비금융자산 간에 어쨌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걸 정부에서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지금도 코스피가 지금 3,700이 넘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좀 놀랐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해서 아주 급속하게 상한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봤을 때는 3,600선 정도 그 정도도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예. 이미 이제 지난주에 3,800선까지 터치를 한 거라 상당히 높은 이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또 이제 신용융자 예. 이 그 주식을 빚내서 하시는 분들 이게 한 44조 가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예요 거의. 그래서 정부도 일단은 이제 금감원도 일단 이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문제예요. 저희도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3개월 전에 얘기할 때 미리 사두시라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제 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사지 않고 네. 주저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살려고. 포모예요, 포모. 그러니까 이제는 안 사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예. 이 포모는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서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예측을 못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예측을 하더라도 상승 구간에서는 더 올라갈지를 예측은 못합니다. 이제 모르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떨어지거나 상승하거나. 근데 이렇게 이제 오르는 추세가 가팔라져 버리면 하락폭, 조정폭은 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올해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코스피 지수만 예. 인덱스 지수만 60% 가까이가 올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수 자체가 60%가 뭐 그렇죠. 1년 안에 이렇게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이니까. 이게 단 한 번도 제가 한 10년 정도의 지금 차트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 그때 이제 유동성이 커지면서 그때는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이제 재정을 풀면서 이제 생겼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들어가면서 이제 가야지만 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신용융자로 해서 개인들의 신용융자까지 겹치면서 이제 좀 약간은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장려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지금 같은 고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주의는 하셔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사실상은 주식을 사신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치면 예. 어쨌든 몰빵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올랐을 때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하시고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일부 분할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액티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고 예. 물론 이제 ETF나 뭐 이런 쪽도 사실상 고점에서 이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인덱스로 해서 이제 지수 형태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개별 종목을 해서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시시각각 대응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단기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서 단기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요 분산이나 이제 임대 시장 안정 등 균형 잡힌 이제 추가적인 정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지금 같은 반응이라고 하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나오겠죠. 네, 후속 정책도 예.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은 뭐 공급 정책도 사실은 내긴 했지만 예. 이 공급 정책이 이제 요걸로 끝나는 건 아닐 거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후속 정책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초기 지금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에 이제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이렇게 이제 단발성으로 내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반드시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좀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정책으로 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수요자 보호도 어쨌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향후에 이제 이런 강한 규제 이후에 생기는 이제 어떤 이제 약간의 그 뭐 빈틈 같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정적인 그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실수요자, 그렇죠. 1주택을 이제 무주택자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들 이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응에 따라서 이제 세심한 정책적인 제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그것이 이제 임대시장 안정책이고요. 아까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정책 일관성. 항상 기조가 뚜렷해야. 그렇죠. 시장이 이제 이제는 안 되겠는 걸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11호 부동산 정책을 이제 각 주체별로 한번 또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 살펴봤는데 결론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대동소이하게 다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단기간 진정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부작용이 공존할 거다. 그게 이제 전월세 부분 말씀드렸고, 전세가 일단은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청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신혼부부들 이제 주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별로 어쨌든 강하게 규제를 한 만큼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공급 확증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아니고 공급 정책도 일단은 이제 규제가 나온 만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제 지역 내에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나오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떠요. 그러니까요. 분당도 지금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늘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건 공급을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를 어떻게 공급하느냐를 얘기를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공급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야죠. 전문가라고 하면 그 정도의 제안을 하실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공급 얘기만 주장하는 거야 뭐 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일단은 이제 디테일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후속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임대시장 안정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줄어들 거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거비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라고 지금 이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시장 안정이 이제 이번 정부의 하나의 또 큰 숙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시장은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2030 세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일관성 그리고 국민 체감 효과가 강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항상 뭐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에서 뭐 수년이 걸리는 이제 반응이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이제 시장 반응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3중 규제가 나온 건 어쨌든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마 이제 규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도 높은 게 또 추가로 나올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이제 좀 추가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더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 세금 건드는 거 외에는 거의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고강도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지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다르게 생각할 반응할 부분들도 있어서 추가적인 정책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일관성,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이 정책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했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수요를 지방으로도 분산시키는 정책, 중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급도 새로 짓는 거,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보내는 거, 그리고 동시에 각각의 지금 전국적인 영토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좀 강남처럼 살기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처럼 인프라 같은 것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살기 좋은 동네 또 살기 힘든 동네 이렇게 좀 구별이 돼 있다 보니까
다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전 오히려 강남에 살기가 좋고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나열해 본다면 네. 그런 조금의 삶의 질을 뭐 교통이나 또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좀 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생기니까 꼭 강남 가서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인식의 전환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그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을 좀 네. 국가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네. 할 수 있도록 저는 아주 전폭적인 네. 그런 주거 정책은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이제 듭니다. 부동산은 저는 이제 저희 그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 하나 걸려 있어요. 교육. 네, 그리고 예. 이제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치동, 이제 강남 쪽에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이죠. 네, 사교육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이제 지역 비례 선발제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 부동산 예. 부분,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했던 거라 저는 이제 이 지역 비례 선발제는 이번 정부가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이제 수요 분산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 지금의 이제 규제 정책하고 맞물린다라고 하면 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예. 이제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또 이제 한번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세종시 예. 이전하고 관련된 부분도 한번 언급이 지금 해수부도 네. 뭐 부산으로 가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 지역 이제 어쨌든 그렇죠. 이제 그 예. 정부의 행정기관 자체를 이제 분산하는 부분.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저는 충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그러니까요. 왜 네. 대한민국의 중간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거 옮겼으면 인프라라고 좋겠어요. 하는 부분들이 예. 행정이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행정도 네. 그렇고 기업도 네.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네. 다 밀집돼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분산을 논하겠어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네. 해치는. 네. 예, 그 그리고 모습을 어쨌든 뭐 보여줘.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뭐 2028년도에 국회도 이제 뭐 세종으로 이제 간다 옮긴다 그러고. 뭐 이런 네. 얘기로 한다라고 치면 저는 그게 선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그러니까, 해야죠. 네. 예.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책으로 정책적 그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있는 부분 의지의 문제고. 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네, 의지죠.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인프라 부분은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지금까지도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럼 내려가라고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요. 공허하죠. 네. 아니 그리고 아니, 저는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면서 네. 그러면서 뭐 이거 너만 내려가라. 네, 안 일반 국민들만 내려가죠. 뭐 내려가라 하면 네. 내려가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하는 게 제가 이제 잠실에 또 오래 살았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는 그냥 논밭이었다는 거예요. 뽕밭, 논밭. 근데 지금은 논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사실은. 그 강남이나 송파나 이쪽이 옛날에는 이제 중심부에서 사실 외곽으로 살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쫓겨난 그렇죠. 거죠. 쫓겨나서 그 지역에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네. 좀 계획 경제식으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 도시로 만들어낸 건데 전 요즘 그 생각도 드는 게 아니 그 70년대의 행정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도시들을 소위 말 명품 도시가 됐죠. 네. 만들어냈는데 네. 지금의 행정력으로 그럼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못할 게 뭐 있냐. 네. 그리고 했던 노하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의지의 문제로 좀 보기 때문에 지역 분산책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수요 분산 네. 그리고 수요 분산에 대응하는 공급의 측면에서도 인프라 네. 이게 같이 따라가야 확산을 시킬 수 있다. 지역 그렇죠. 분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단기 체계만 우리가 너무 또 매달려 있는 거는 네. 이 미봉책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야 된다. 네. 아니 대전은요 1호선밖에 없습니다. 왜 1호선밖에 없고 서울은 거미줄처럼 지하철이 깔려 있는데 그렇죠. 대전은 1호선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인프라 지원이라는 것도 좀 그건 국가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역할도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 경제 얘기하면서 이제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기는 한데 그렇죠. 사실 이게 정치하고 경제가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관계거든요. 붙어 있죠. 또.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기존의 정치권들이 저는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뭐 행정 쪽이나 아니면 이제 국회죠. 그 지금까지에 대해 의사 결정을 네. 하는 국가의 뭐 중대한 그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예. 그냥 방기했다고 봐요, 그냥. 아 이거는 방기했고 오히려 키웠죠 문제. 네. 훨씬 키웠는.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이걸 서울 집중하나 수도권 집중하나 만든 게 사실 그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네, 부동산 폭등을 네. 만들었다고 봐야 네. 돼요 사실은. 사실상은 지역 분산하고 하려고 치면은 네, 뭐 예를 말로만 들어서 떠들고. 뭐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 먼저 분산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야 네, 되니까. 행정기관이 분산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각 대학을 예를 들어서 이제 단과대학을 키우거나 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산업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지역별로 그렇게 이제 있는 산업들을 산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단과대학 형태로 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쪽으로 키웠다고 하면 예.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인프라가 생겼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놓고 네. 이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떠내려가서 내려가서 살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무책임.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지방 분산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진짜로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그래야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예,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 분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지역에는 행정기관이 이제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내려오면 그 집값이 엄청나게 한 10억 가까이 막 올라가면서 그 지역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막 이렇게 흐지부지 되니까 또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초기 때 정권 초기 때도 세종시 이전 이제 언급하다가 갑자기 그걸 이제 그 살짝 번복했죠. 말이 또 바뀌고. 네, 왜냐면 그 얘기 한마디로 집값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건 이번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제 분산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이제 부동산이 너무 이제 등락이 심하고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좀 조이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소리 나오자마자 레버리지 그냥 몰빵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수요를 억제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건 인정을 하더라도 그게 너무 높아지지 않게끔. 그렇죠. 그럼 그게 그 갭이 전부 다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이제 그만큼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레버리지 영끌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걸로는 뭐 서민 사다리를 끊었다. 청년 뭐 이런 거 사다리 끊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사다리가 부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다리는 사실은 허황된 사다리. 그러니까 부채로 어둠의 사다리죠. 어둠의 부채로 사다리. 쌓는 사다리는 문제가 뭐냐면 레버리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가지는 나라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제 지난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중위소득 자산이 4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중간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이제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보고. 그렇죠. 우리가 또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워낙에 SNS가 많고 그러니까 나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상위 1%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2억 7천만 원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0.1%. 네. 요거 이제 가구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소득을 얘기하거나 자산을 얘기할 땐 가구당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2024년 통계가 이제 가구당으로 따졌을 때 2,400만이에요. 통계 잡히는 가구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라고 치면은 한 24만 가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들은 3만 가구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프로파간다 짜시면 안 되고 나라가 망가집니다. 네, 정확하게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 상황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GDP 대비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200% 가까이 되네 만에 이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는데 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한 190% 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부채가 잡히는 건 뭐냐 우리나라 전세제도라는 희한한 제도가 있어서 전세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전세를 포함시키면 정말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시고 그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막 그 부안해동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뭐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뭐 데이터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좀 뚜렷하게 한 다음에 내가 전략을 세워서 자산 구조나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니 어쨌든 이제 내가 돈 벌어서 조금 더 그 좋은 그 상황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전략을 세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전략의 첫 번째가 자기 객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득 구조나 이런 소득 분포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해서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중위 순자산이 지금 4억인데 15억 아파트 뭐 15억 20억 넘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서민이에요. 근데 더 사라고 지금 부추긴다는 아니 그거 더 안 뛰게 막는다고 안 뛰게 막는다고 사다리 끊었다고 하시는 그런 거예요? 걸 이제 계엄이라고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사실은 25억 아파트나 뭐 이런 건 진짜 또 사실 엄두를 못 그림의 내요. 떡인 거죠. 그림의 떡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무슨 서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거 사다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특히나 젊은 정치인들 중에 그따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상처에다가 소금 네. 뿌리는 겁니다. 상처에다가.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좀 아시고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따끔하게. 네. 그 기본입니다. 기본.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는 300명이라고 하면 그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하는 분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예. 뭐 서민 사다리 끊었어, 어쩌고저쩌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그렇죠. 분들이 예.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어쨌든 이제 자산이나 이런 부분 증식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몰빵이 돼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냐면 중국처럼 부동산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가계 그렇죠. 예. 소득 가계 순 자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산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 사실상은 지금 주식이 좀 뭐 국내 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자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좀 분산을 해서 좀 좀 안전하게 균형 갈까? 있게, 예, 균형 있게 하시려면 해외 투자도 생각하셔야 되고 예. 환이나 환해지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금이나 채권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산이 많건 적건 간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빌드업하는 것도 그렇죠. 이 영상으로 예. 빌드업하는 것도 괜히 금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괜히 뭐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저희가 사실상 아무거나 하는 것 같지만 요거 지금 하는 거 영상 제가 하루에 뭐 일주일로 연구해서 하는 따지면 겁니다. 예. 열 몇 시간씩 해가지고 지금 영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항상 객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황을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현상, 데이터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자산 추적을 할지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저희 방송이 역할을 좀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니, 그렇죠. 말이 길어졌는데. 아닙니다. 매우 네네.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저출산과도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결혼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실이기도 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집을 하나 마련해야지 결혼을 하는데 그렇죠. 집을 마련하면은 이자 내다가 그냥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부 생활도 뭐 자녀 낳고 기르고 하기가 네. 불가능한 걸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회가.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도 없고 네. 정파도 없고 생존의 문제로 네. 접근을 해서 아니 우리 헌법에도 보면요. 국토는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수도권 집중을 통해 가지고 만국적 상황, 네. 부동산의 만국병을 왜 더 키우는 쪽으로 가느냐. 그렇죠. 이러면 우리도 불행하지만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네. 이거 저는 여기서 끊어야 된다. 여기서 뭐 지금 사다리 걷어쳤다고 화낼 게 아니라 이 만국적 증상을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아까도 지금. 말씀 뭐 이전 영상에서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역성장이에요. 예. 그게 지금 2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 지금의 2030 세대가 4050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예. 그러면 2030 여러분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뭐 서로 뭐 빨갛고 파랗고 이런 걸 나눌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 상황이 그렇죠. 다 같이 합심해서 뭔가 이렇게 좀 헤쳐나갈 부분으로 저는 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상 보면 이제 주제나 이런 게 다 또 정치로 흘러요. 다 분열돼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꾼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막 이익을 취해. 이익을 취하고. 자기 표벌이 하려고 막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심각하죠. 분들 보면은 전 진짜 개인적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는 그냥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 데이터가 진실을 말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2030 세대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전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그게 누가 문제죠. 만들었나요? 예. 기존 세대들이 만든 거죠. 그 누가 해결할 건가? 네. 이제 해결해야 되는 네.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예.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렇죠. 예. 특히나 어떤 특정 세력, 특정 그 정치 세력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주가가 가장 낮았던 게 지금 25년도 4월입니다. 아니 근데 특정 세력이 아니라 네. 이 지경을 만든 세력이 있어. 그렇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명확하잖아요. 만든 세력은 책임을 져야 돼. 네. 책임을 아니 또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뭐 너 뭐 좌파니 뭐니 뭐. 아니 그건 상관없고 네. 이 지경을 만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예. 정치적인 시원하게 부분들, 얘기하셔야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저는 어쨌든 주식이나 부동산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이런 얘기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상 저희가 얘기한 대로 안 간 건 별로 없어요. 아, 다 이제 예상한 대로 네. 이제 오고는 있으니까 사실상 이 데이터 때문에 3개월, 데이터 3개월 때문에. 때. 근데 저희가 뭐 그냥 뇌피셜 예. 얘기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영상 지금 준비하면서 데이터나 AI가 네, 논문이나 기사들이나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예. 제발 좀 저는 부탁드리는 게 약간 좀 정치물들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제가 봤을 땐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데이터로 봐야 네.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 고버스 투자를 왜 하나요? 이해가 안 돼. 예. 아니 그냥 보이는데 그냥. 예. 네? 정말 그래서 어쨌든 좀, 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고 저희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 변세와 의세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시 많은 응원 한번 제가 이제 또 하나까지 지적드리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예.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 정파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네, 저는 국힘 민주당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지지 자체를 안 이렇게 해요. 얘기하세요. 그냥 시민들의 지지자라고. 그렇죠. 네, 국민들 편이죠. 저는 일반 국민들하고 평범한 똑같이 시민들과 더 함께. 잘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 분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긴 시간 네. 저희가 이게 챕터 너무 1과 뜨거운 2 주제라서. 했는데 네. 그만큼 부동산 관련된 그동안에 쌓여왔던 누적됐던 정책 실패와 그 아픔들이 네.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해결할 책임을 맡았는데 또 사실 귀책 사유로 보면은 많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똥은 책임. 진짜 막말로 똥은 누가 샀는데 그러니까 싼 그 놈들은 지금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다. 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추가적인 대책들 계속 저희가 그 관찰하면서 네. 좋은 길 함께 여러분들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3G 방송이죠. 지혜와 지식과 지성. 지성의 방송. 네, 지성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좋은 주제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바. 화이팅.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